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미국. 을사조약의 굴욕을 다시 강요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으로 무장한 그 나라는 굴복 대신 독립을 택했죠. 그들은 그 나라를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믿었지만 구금과 관세의 칼날은 되려 역풍이 되었고 온건하던 시민들마저 핵을 입에 올리며 결집했습니다. 덕분에 세계는 처음으로 그 나라의 진짜 힘을 보게 됐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을 기회로 바꾼 기적의 민족.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국은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핵이라도 가져야겠다는 여론이 폭발했는데 온건했던 한국 시민들조차 이제 핵 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략적 실수라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마르코입니다. 오랫동안 펜타곤에서 전략 분석을 해왔고 나토에서도 핵 억제 정책을 다뤘으며 현재는 이 위험한 상황의 전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그 충격적인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300명이 넘게 구금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그 경악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구금된 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마치 중범죄자처럼 격리 수용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악한 임시 시설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던 그들의 자존심, 최악의 처우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의 품격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라는 걸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압박이 현대차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의 핵심 엔지니어들까지 검문과 압박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LG에너지솔루션 현장 인력들도 비자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들이 미국 내에서 받는 감시와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목은 비자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기술 유출 방지라는 구실하에 벌어지는 노골적인 기술 강탈 시도였습니다. 이건 대놓고 하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명의 신사이자 동료로서 건네는 애국심과 세계 안정을 내세운 교묘하고 지적인 압박이었지만 그 정중한 충고야말로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구금하면서도 동시에 한화의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나토 훈련장에서 한국 무기들이 최고 성능을 보일 때마다 미군 관계자들의 부러운 시선을 목격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압박하고 다른 쪽으로는 의존하는 이 모순된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십니까? 특히 한화가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핵심 무기 기술까지 내재화했다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앞다퉈 구매하는 상황에서 미군조차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핵 억제력까지 연결된 문제였어요. 한국의 3대 축이 바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인데 여기에 방산까지 더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화가 글로벌 방산 수출 1위권에 진입하고 핵심 무기 기술까지 내재화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기술자를 구금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한국 방산 기업들의 무기 수출에는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순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 독립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여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분노와 굴욕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농담처럼 그러나 진심을 담아 던진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해요. 관세를 맞느니 차라리 핵을 맞잡자는 댓글들이 농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농담 속에 진심이 묻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온건했던 한국 시민들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여론 속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그 위험한 신호들 말입니다. 우린 방산 강국이다. 이제 핵 억제력까지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농담처럼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핵카드를 언급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주요 매체들도 조심스럽게 핵 억제론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관점에서 핵 억제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핵 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과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던 사회에서 갑자기 현실적 선택지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독자적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을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삼성의 반도체, 현대와 LG의 배터리, 그리고 한화의 방산까지 미국은 한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한국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굴복하는 대신 더 강해지려는 의지, 의존하는 대신 독립하려는 결심, 그리고 무엇보다 핵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각성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략적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반격이 시작된 곳은 바로 평택이었어요. 경기도 평택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를 처음 목격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규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거대한 부지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벌어지는 건설 현장, 55조 원이 넘는 투자가 쏟아지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 텍사스에 건설 중인 삼성 공장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텍사스 공장은 절반 규모조차 되지 않았는데 평택 클러스터는 이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로 설계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건설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종 규제와 허가 절차로 인해 몇 년씩 지연되는 프로젝트들이 평택에서는 정확한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의 차이를 목격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택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 대신 평택을 선택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봤던 차별과 감시, 그리고 최근의 구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 엔지니어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가 더 낫다고 단언하면서 기술 개발 환경도 더 자유롭고 정부 지원도 훨씬 체계적이라고 설명했어요. 평택 클러스터의 진짜 위력은 인재 운용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엔지니어들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이었어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배출되는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평택으로 직행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비자 문제나 보안 검증으로 몇 달씩 지연되는 일 없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바로 최첨단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방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한화가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 기술과 한국형 전투기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로 진행되는 KF-21은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고 호주마저 한국의 해상 감시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해상 방어 시스템을 주문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 기술이 일본의 것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평택에서 목격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은 AI와 로보틱스 기술의 실제 적용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인 생산 시스템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24시간 가동되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한국산 AI 시스템의 성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2027년까지 생산 공정의 90% 이상을 무인화한다는 목표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비전이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성과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존할 힘이 있다는 자신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평택의 성과와 방산 수출의 급성장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미국 없이도 충분히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핵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된 거예요. 감정적 반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의 기술력과 방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핵기술까지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핵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조심스럽게 핵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평화적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서였지만 핵 억제력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핵이라는 주제 자체가 터부시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현실적 정책 옵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한화의 방산 기술, 이 둘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가 한화의 미사일 시스템에 적용되고 한화의 방어 기술이 삼성의 생산 시설을 보호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화의 무기와 삼성의 반도체, 이 둘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 말이에요. 평택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금 사태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시키고 있었고 핵 논의까지 현실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로 선택받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찾은 두 번째 길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으면 유럽이 활짝 열린다는 걸 말이에요. 현대차와 LG가 합작으로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규모와 체계적인 계획에 정말 놀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시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거점이었어요. 헝가리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를 10년간 완전 감면해주고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해주며 고속철도 물류라인까지 직접 연결해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헝가리 최고의 공과대학들이 한국 기업을 위해 맞춤형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헝가리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정말 극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자 협박과 구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을 괴롭혔지만 헝가리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선 비자 협박도 구금 사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술자들을 최고의 대우로 모시려는 분위기였어요.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장기 거주 비자를 즉시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가족들의 정착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헝가리 부청장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는 한국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헝가리가 유럽 전체의 배터리 허브가 되는 꿈을 한국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헝가리 현장에서 목격한 건설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효율성과 헝가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로 쉬지 않고 이어지는 건설 현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헝가리 현지 인력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는 정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라는 걸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유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독일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랑스 정부마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새로운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헝가리 현지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일하는 것이 미국보다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이라고 말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쉽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엔지니어는 유럽에서 받는 대우와 미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여기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방산 분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의 해상 감시 레이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핀란드는 한국의 대공 미사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존의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고, 루마니아는 한국과의 해군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와 배터리 모두가 유럽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럽 언론들의 반응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주요 경제지는 한국을 미래 산업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유럽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들도 한국의 산업 정책을 유럽 통합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헝가리 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과 데브레찬 대학이 한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헝가리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최고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에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린딜 정책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연계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유럽연합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헝가리 현지에서 만난 유럽 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는데,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실행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키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유럽 전체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낼수록 유럽은 한국을 더욱 환영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구금 사태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산업과 안보 양쪽에서 유럽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 글로벌하고 다변화된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5% 관세 폭탄과 함께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순간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경제적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낸 건 일본과의 차별적인 대우였어요. 일본에게는 5대5 수익 분배라는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에게는 9대1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같은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에게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엔 우호적 조건을 한국엔 굴욕적 조건을 제시하는 이 이중잣대가 과연 동맹의 모습이냐는 의문이 한국 사회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미국 내 투자 계획들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했고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백지화되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공장 추가 투자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LG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고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투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관세를 맞자는 강경론과 어떻게든 협상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팽팽히 맞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경론이 점점 우세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을사조약급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굴복하느니 차라리 독자적인 길을 가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은 오히려 더 강한 결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갑질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기질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방산 기술에는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었는데 특히 한화의 미사일 기술과 방어 시스템은 미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의존하는 무기마저 한국산이라는 현실을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압박하고 다른 쪽으로는 의존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미국의 기술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AI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없는 협상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겁니다.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가 쏟아지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오히려 고립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더욱 과감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책으로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한 정책 논의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핵이라는 카드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 경제계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고 다변화 전략을 가속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대신 다른 지역에서 더 나은 조건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국제 여론도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조차 미국의 한국 압박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부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일본도 미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미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평가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5% 관세의 실제 영향을 계산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입을 수 있는 손실보다 미국이 입을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특히 한국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관세로 인한 공급 차질이 미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한국 사회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을사조약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한 미국의 요구가 오히려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이는 곧 더 강력한 독립 의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계산착오가 한국을 더욱 강하고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바로 AI와 로보틱스 혁신에서였어요. 삼성과 현대차가 공동으로 발표한 무인화 계획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27년까지 생산 공정의 90% 이상을 완전 무인화한다는 목표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걸 직접 확인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우린 인력 의존을 넘어섰다는 한국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택 클러스터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선언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를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특히 한 엔지니어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더 낫다고 단언하면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혁신적이고 안전한 환경이라고 간조했어요. 젊은 엔지니어의 말은 강렬했습니다. 미국 대신 한국이 미래라는 그들의 확신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인재를 잃는 나라가 아니라 인재를 끌어들이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무인화 시스템의 실제 성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밀하게 작동하는 조립 라인에서 첨단 반도체가 완벽하게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다면 한국은 정말로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AI가 실시간으로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혁신을 목격하면서 미국이 왜 그렇게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국제 여론의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특히 일본 보수 언론의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갑자기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언론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부럽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일본도 미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까지 드러냈어요. 경쟁국마저 한국을 칭송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주요 경제지는 한국을 미래 산업의 롤모델로 제시해야 한다는 사설을 연일 게재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유럽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평가했고,
영국 매체들도 한국의 독립적 행보를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었어요.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의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핀란드는 한국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어요. 덴마크도 한국과의 해군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고, 네덜란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무기가 세계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공동으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방어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루마니아는 한국의 해상 감시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어요. 이런 나토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화의 무기와 삼성의 반도체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우린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두 분야의 성공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산업과 방산이라는 두 날개를 모두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핵 억제론의 급속한 확산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핵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 억제력까지 갖춘다면 완전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핵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한국 학계에서도 핵 억제론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국제정치학과에서 핵 억제력과 자주국방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개최되었어요. 이런 학술적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핵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터부가 아니라 진지한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핵 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핵 억제력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핵 무장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여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위험한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핵보유국들조차 한국의 핵 논의에 대해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의 핵 논의는 더욱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AI와 로보틱스 혁신, 젊은 인재들의 회귀, 국제 여론의 반전, 나토 국가들의 방산 구매 러시, 그리고 핵 억제론의 현실화까지 이 모든 변화들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순간은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협상 서명이 없으면 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3,500억 달러를 즉시 지불하라는 요구가 동시에 나왔을 때 말입니다. 25% 관세라는 것은 이미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천문학적 금액까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압박이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 요구였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을사조약을 떠올리게 했지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이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사실상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84%를 내놓으라는 것은 이건 경제적 식민지화였어요. 한국을 완전히 미국에 종속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고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120년 전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정말 단호했어요. 데드라인 없는 협상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국은 말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이는 미국의 조급함과 한국의 여유로움을 대비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유럽과의 협력은 확대되고 있었고 방산 수출은 늘어나고 있었으며 기술 독립도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시간 활용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전기차 업계의 반발이 강렬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머스크를 비롯한 주요 경영자들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머스크의 반발은 곧 미국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IT 업계의 반발도 거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차단과 관세, 압박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연이어 한국과의 협력 중단이 미국 기술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경고했어요. 이런 내부 반발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금융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충격과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을 걱정하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관세나 제재가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어요. 이런 분석들이 나올수록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핵무장론이 공개적인 토론 주제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핵 논쟁이 공적 담론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조심스러운 언급이 아니라 당당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 억제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토론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도 핵 억제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핵 억제력과 자주국방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이런 학술적 접근이 핵 논의에 더욱 체계성을 부여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핵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진지한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들도 놀라웠습니다. 관련 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설문에서 핵무장 지지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핵 억제력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핵무장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을사조약 같은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일부 매체에서는 핵 억제력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들을 연이어 내보냈고, 이런 보도들이 국민들의 핵무장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핵이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또한 핵보유국들이 한국의 핵 논의에 대해 의외로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주권국가가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히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이해가 한국의 핵 논의에 더욱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었어요. 한국 내부에서는 핵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평화적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서였지만, 핵 억제력에 대한 기술적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핵이라는 주제 자체가 터부시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현실적 정책 옵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저항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20년 전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철석 같은 다짐이 온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았고, 이는 곧 핵무장론이라는 극단적 선택지까지 고려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핵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위험한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벌어진 균열은 정말 전례 없는 규모였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인 기술자 없이는 실리콘밸리가 멈춘다는 절박한 경고가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테슬라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은 정말 격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기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차단과 관세 압박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머스크의 공개적 반발은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는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어요.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에서 나온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포드와 GM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끊어지면 전기차 전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의 반발은 곧 미국 내부의 균열을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반응 또한 한국의 AI 인재와 반도체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자신들의 기술 혁신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 없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반발이 쏟아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치 못한 내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들에 대한 제재나 관세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차라리 관세를 막겠다는 선언과 함께 3,500억 달러는 미국에 주는 대신 국내 기술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 외쳤어요. 차라리 관세를 막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그 돈으로 한국의 기술 독립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한국의 강경 대응은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굴복하는 대신 맞서 싸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3,500억 달러를 국내 투자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평택 클러스터 확장과 차세대 기술 개발, 그리고 방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평택과 헝가리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의 성과들이 한국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현실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강경 대응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한화의 방산 수출 성과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제 여론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미국의 편에 서왔던 동맹국들마저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일본의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언론조차 한국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보수 매체들이 한국의 당당한 모습을 칭찬하면서 일본도 미국에 이렇게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까지 드러냈어요. 경쟁국이었던 일본마저 한국의 편에 서는 이 놀라운 반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유럽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유럽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고, 투자 환경을 파괴한 건 미국이라는 비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유럽의 지지는 한국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자주적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제안해왔어요. 이런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핵 논의의 완전한 본격화였어요. 이제는 조심스러운 언급 수준을 넘어서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토론으로 발전한 겁니다. 국회에서도 핵무장론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핵 억제력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핵을 진지하게 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젠 금기가 아니라 진지한 선택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었어요. 핵 논의의 수준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와 전략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핵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고, 이런 기술적 자신감이 핵 논의에 더욱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공개적이고 진지한 핵 논의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핵무장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핵무장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120년 전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각오가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 변화는 한국 정치권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핵 논의에 대한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핵 논의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권국가가 극단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자주국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나라들이 나타났고, 이런 국제적 이해가 한국의 핵 논의에 더욱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핵 보유국들조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반격은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굴복하는 대신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는 곧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중견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미국이 저지른 계산 착오의 규모를 깨달은 순간은 정말 충격적인데, 3,500억 달러 요구와 구금 사태로 한국 여론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았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국 내 기업들과 정치권도 한국을 잃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을 밀어낼수록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한국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건설 기술과 조선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협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국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또한 북핵 문제와 육자회담에서도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정학적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전략적 차원의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러시아 내에서 한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한국 내에서도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러시아 노동자들의 한국 진출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낼수록 러시아와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이라는 3대 전략 산업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중견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핵 억제론까지 현실적 논의가 되면서 한국은 국제적 파급력이 급상승한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을 선택받고 싶어하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어요. 유럽에서의 성과가 이런 위상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이 아니라 선택받는 강대국 파트너로 부상했어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강국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원하고 있었고, 나토 국가들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한국을 진정한 중견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간 최고의 동맹을 잃는다는 경고가 각종 매체와 싱크탱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떠나면 미국이 기술과 안보 양쪽에서 심각한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기술, 그리고 첨단 방산 기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되면 미국의 기술 발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현실적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군에게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었고, 한국 없이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어요. 핵 억제론의 현실화도 미국에게는 심각한 우려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고,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화될수록 미국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와 중국도 한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과의 갈등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말이에요.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렸고, 동시에 러시아와 같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협력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미국이 잘못을 깨닫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고, 미국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동맹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최고의 동맹을 함부로 다룬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기를 바라고, 미국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무역 분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동맹과 신뢰, 그리고 자존심까지 걸린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닐까요? 과연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말이죠.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